샬롬, 제인에어 2권 6번째, 제27장. 몇 시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날 오후 나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서쪽으로 기운 해가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마음이 곧바로 빨리 손필들을 떠나라고 대답하자 나는 두려움에 귀를 막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그런 말을 참을 수 없어. 에드워드 로체스터의 아내가 되지 못한 것은 나에게 가장 작은 슬픔이야.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꿈에서 깨어난 지금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당장 그의 곁을 떠날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나 내 마음은 할 수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나는 스스로의 결심과 싸웠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두려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의지가 약해지기를 바랐다. 복근으로 변한 양심은 정열의 목덜미를 붙잡고 비웃었다. 너는 겨우 깨끗한 발을 진흙 속에 담갔을 뿐이야. 나는 무쇠 같은 이 발로 너를 한없이 깊은 고뇌의 밑바닥으로 밀어 넣을 거야. 그럼 나를 손필드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누가 좀 떠밀어 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니, 네 스스로 이곳을 떠나야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네 스스로 네 오른쪽 눈을 파내고 오른팔을 잘라내야 한다. 네 심장을 산 제물로 바치고 네가 사제가 되어 그 심장의 목을 찔러라. 그처럼 무자비한 심판관이 나타나는 고독과 무서운 소리로 재워진 침묵이 두려워 나는 벌떡 일어났다. 똑바로 서자 머리가 빙 돌았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흥분하는 바람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았다. 그날은 아침도 먹지 않아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고기 한 점 먹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이토록 오랜 시간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데도 좀 어떤지 물어보거나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게다가 어린 아델마저 방문을 노크하지 않았고 페어팩스 부인 또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묘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친구들은 운명에 버림받은 자를 금방 잊어버린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머리는 어지럽고 눈앞은 흐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곧바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마룻바닥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팔을 뻗어 나를 부축해 준 것이었다.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니 로체스터 씨였다. 그는 내 방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마침내 나왔군. 긴 시간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소. 그러나 움직이는 기색도 흐느끼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더군. 죽음과 같은 정막이 5분만 더 계속되었다면 난 아마 강도처럼 자물쇠를 부쉈을 거요. 그래 나를 피할 심산이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슬퍼하다니. 차라리 나한테 달려와 한바탕 화를 내고 욕을 퍼부어 주기를 바랐소. 열정적인 사람이니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지. 나는 뜨거운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리라 생각했지. 다만 그 비를 내 가슴에 뿌려주기를 바랐소. 아무 감각도 없는 마룻바닥이나 젖은 손수건이 그 눈물을 모두 받았겠군. 그러나 그것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전혀 울지 않았어.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은 흐릿하지만 눈물을 흘린 흔적은 없어. 그럼 당신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이요? 제인, 나를 욕할 말이 전혀 없소. 모질고 악독한 말이라도 없소.
내 마음을 핥히고 나를 화나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당신은 내가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피로에 지친 힘없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군. 제인, 나는 결코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소. 어떤 남자가 자기의 빵을 나누어 주고 자기 잔으로 물을 먹여주고 자기 가슴에 안겨 잠드는 딸처럼 예쁘게 키운 새끼 양을 자칫 잘못해 도살장으로 죽이고는 피비린내 나는 실수를 뉘우친다 해도 지금 나만큼 통탄스럽지는 않을 것이오. 죄인, 나를 용서해 주겠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짙은 회화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연민이 배어 있었고 그의 태도에는 남자다운 정력이 있었다. 그의 표정과 모습에는 정과 다름없는 사랑이 넘쳐 흘렀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저 마음속 깊이 용서했던 것이다. 제인, 나를 악한이라고 생각하겠지. 얼마 후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난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힘이 없었다. 네, 그럼 그렇다고 날카롭게 비난해줘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그럴 힘이 없네요. 너무 지쳐서 아무 힘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그는 떠는 듯 한숨을 내쉬고 나를 안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어느 방으로 가는지 몰랐다. 눈앞이 흐릿해서 모든 것이 몽롱해 보였다. 잠시 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기운이 좀 나는 듯했다. 여름이었지만 내 방에 있는 동안 얼음장처럼 주었던 것이다. 그가 포도주를 가져와 내 입술에 대어 주었다. 나는 그것을 마시고 조금 기력을 차렸다. 그러고 나서 그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의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는 내 옆에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로체스터 씨의 가슴과 연결된 내 마음의 끈을 애써 잘라내지 않아도 될 텐데 나는 이분과 헤어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아니, 헤어질 수 없어. 제인 좀 어떻소? 많이 좋아졌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포도주를 좀 마셔요.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러자 그가 잔을 탁자에 놓고 내 앞에 서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며 돌아서서 방 저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가 되돌아와서는 몸을 숙였다. 그러나 나는 아니 왜 그래요? 아 그렇군. 당신은 버사 메이슨 그가 재빨리 말했다. 저는 그럴 힘도 권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제인? 당신이 길게 말하는 수고를 덜어주리다. 내가 대신 대답하지. 당신은 이미 아내가 있는 분이니까 라는 거지. 내 말이 맞지? 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오. 나쁜 짓이나 꾸미는 바람둥이, 함정을 파놓고 계획적으로 당신을 유인해서 명예를 실추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순수한 사랑인 것처럼 꾸미는 비열하고 천박한 바람둥이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하오. 뭐라고 대답해봐요. 물론 대답 못하겠지. 왜냐하면 우선 당신은 기력이 떨어져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 또 눈물샘이 열려 있어서 말을 많이 하면 울음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충고도 비난도 하고 싶지 않고 아우성치고 싶지도 않은 것이요. 그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 무슨 말이든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난 알고 있어.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대항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소리가 머뭇머뭇하며 잘 나오지 않아 짧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나를 파멸하려 하고 있소. 당신은 결혼했어요. 당신한테는 아내가 있으니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 나하고는 영영 남남으로 지내고 그저 아델의 가정교사로 여기 살 작정이군. 내가 다정한 말을 건네도 또 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진다 해도 이렇게 말하겠지. 저 남자는 나를 정부로 만들려고 했어. 앞으로 저 남자 앞에서는 얼음이나 바위가 되어야 해라고. 그리고 말 그대로 당신은 얼음이나 돌덩이처럼 굴겠지.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힘주어 말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러니 저도 변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회상과 연상으로 인한 끝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델의 새 가정교사를 구하세요. 아델은 이제 학교에 갈 거요. 이미 결정했소. 또 손필드 저택에서 겪은 무서운 기억이나 연상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 저주받은 고장. 아간, 아간의 천마. 저 넓은 하늘을 향해 산 송장의 무시무시한 기운을 품어내는 교만으로 가득한 지하 동굴. 상상 속 악마의 대군보다 더 무서운 진짜 악마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돌 지옥. 제인, 나는 당신을 이곳에 살게 하지 않을 것이요. 나도 그럴 것이고 악마가 살고 있는 손필드에 당신을 머물게 한 것이 잘못이었소.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주받은 이 집의 비밀을 절대 당신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집안 사람들에게 일러두었소.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미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요. 게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미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했소. 이것보다 더 외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번진 영지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지만 숲에 둘러싸여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이 양심에 걸려 그러지 못했던 거요. 거기 옮겨 놓았다면 습한 벽으로 인해 머지않아 그 성가신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었을 거요. 그러나 악당도 악당 나름이라. 아무리 증오하는 여자라도 간접적으로 죽일 생각은 들지 않았소. 그러나 미친 여자와 같이 산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숨기는 것은 마치 어린애를 외투에 싸서 무서운 독을 내뿜는 유퍼스 나무 밑에 놓아두는 것 같소. 그 악마는 늘 독을 품어내니까 늘 그랬지. 하지만 이제 손필드 저택을 폐쇄할 것이요. 현관문에 못질하고 아래층 창문은 판자로 막을 것이요. 나는 그레이스 폴에게 1년에 200파운드씩 주어 당신이 내 아내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마녀와 함께 살게 할 것이요. 돈을 주면 풀부인이 잘 돌봐줄 거요. 그리고 그림스비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그녀의 아들을 부를 것이요. 폴 부인이 적절하지 않게 말동무도 되어줄 수 있고 또 발작 일어나 내 아내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 밤중에 침대에서 자는 사람한테 불을 지르거나 칼로 찌르거나 살을 물어뜯으려 할 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인님은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불행한 분을 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증오와 원한에 차서 말씀하시네요. 잔인해요. 그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미친 건데 말이에요. 제인, 나의 귀여운 사람. 나는 이렇게 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요. 또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나는 그 여자가 미쳤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미쳤다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겠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요.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당신은 전혀 몰라. 당신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내
다 내 몸처럼 귀중하오. 고통당하고 병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요. 당신의 마음은 내 보물이요. 설사 그것이 미쳤다 해도 변함없는 내 보물이지. 당신이 미쳐 날뛰면 내 팔로 당신을 꼭 안을 거요. 미친 사람을 구속하는 옷 같은 걸 입히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미쳐 날뛰면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해도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매력적일 것이요. 그 여자가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당신이 내게 광포하게 덤벼든다 해도 당신이 누그러질 정도로 부드럽게 보응할 것이요. 증오를 느끼며 그 여자를 피한 것처럼 당신에게서 물러서지는 않을 거요. 당신이 얌전히 있을 때는 나 말고 다른 감시인이나 간호사가 필요 없소. 설사 당신이 미소로 보답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끝없이 다정하게 대하며 당신 곁을 지킬 것이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의 눈을 바라볼 것이요.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손필드 저택을 떠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지. 알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소. 내일 떠나도록 해요. 제인, 오늘 밤만 이 지붕 밑에서 있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 불행과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날 거요. 새로운 거처는 정해두었소. 몸서리 나는 기억과 반갑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그리고 허위와 증상으로부터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요. 아델도 데리고 가세요. 아델이 말동무가 되어줄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인, 그게 무슨 뜻이요? 아델은 학교에 보낸다고 했잖소. 내가 어린애하고 무슨 대화를 나눈단 말이요. 더구나 내 아이도 아닌 프랑스 무의의 사생아를 왜 당신은 아델을 내 말동무로 거론하는 거요? 은둔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홀로 계시면 외로울 거예요. 당신은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외롭다, 지루하다. 그는 화가 나는 듯 소리쳤다. 굳이 설명해야겠소. 당신은 왜 스핑크스처럼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거요? 당신은 나와 같이 외로운 생활을 해야 하오. 알겠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극도로 흥분해 있어서 거절에 표시를 하는데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쟁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한 곳에 멈춰 서서 뿔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해 날로 뿔을 보며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제인의 엉킨 성격이 드러났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흥분이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했다. 지금까지는 비단실을 만드는 물레가 아주 잘 돌아갔지. 그러나 나는 언젠가 매듭이 생기고 실이 엉킬 것이라고 예상했소. 이게 바로 그것이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부하가 치솟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지. 아, 삼손이 거친 삶을 끊어버린 것처럼 그 힘을 빌려 나도 이 엉킨 실을 끊어버리고 싶소. 그는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앞에 섰다. 제인, 정당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들어보겠소. 그가 몸을 숙여 입술을 내 귀에 바싹 갖다 대고 덧붙였다. 당신이 싫다고 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할 거요. 그는 쉰 목소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방종의 세계로 무모하게 뛰어들려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한 번만 더 난폭한 성격을 자극하면 나는 절대 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지금 지나가는 이 1초의 순간만이 그를 제어하고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도망치려 들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내 운명과 그의 운명이 결판 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어떤 힘, 즉 좋은 생각과 감정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음을 느꼈다.
급박한 위기 상황이 꼭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금은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었다. 인디언이 카누를 타고 급류를 빠져나갈 때의 기분이 이럴까. 나는 꽉 움켜진 그의 주먹을 잡고 손가락을 펴면서 다이르듯 말했다. 앉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까지나 얘기하겠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당신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앉았지만 금방 입을 열지는 못했다. 나는 아까부터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 내가 우는 모습을 그가 보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애써 참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을 마음껏 흘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가 비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싫어한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음껏 울었다. 그가 제발 눈물을 그치라고 간곡히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 감정이 격해서 눈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인,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오.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당신의 창백한 얼굴이 결심을 굳힌 듯 얼음장처럼 굳어 있기에 난 견딜 수가 없었소. 자,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아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한 것을 보니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았다. 그러자 나도 마음이 놓였다. 그가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내 온 신경이 떨릴 만큼 아리고 슬픈 어조로 그가 말했다. 제인,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요. 당신이 사랑한 것은 오직 내 지위와 내 아내 자리였소. 내가 당신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거로군. 마치 두꺼비나 원숭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손이 닿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을 보니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핥히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괴로워 내가 입힌 상처에 진통제를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전보다 더 사랑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제인,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매일 내 얼굴을 보고도 냉정하게 거리를 둘 수 있다는 말이요? 아니요, 당연히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당신은 분명 화내실 거예요. 말해봐요. 내가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도 당신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니 노체스터님, 저는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몇 분? 잠깐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달아오른 얼굴을 씻는 동안 저는 아델과 이별하고 손필드를 떠나야 해요. 당신과도 영영 헤어져야 하고요. 저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물론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말했잖소. 나와 헤어진다는 그 끔찍한 소리는 안 들은 걸로 하지. 그 말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새로운 삶, 좋아. 앞으로 당신은 내 아내가 될 테니까. 난 아내가 없으니까. 당신은 앞으로 로체스터 부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당신만을 보호하겠소. 당신을 남프랑스에 있는 내 집으로 데려가겠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하얀 별장이요. 그곳에서 행복하고 안전하며 아주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요. 내가 당신을 나쁜 길로 유혹하거나 당신을 내 정부로 삼으려 든다는 두려움은 갖지 말아요. 왜 고개를 젓는 거지? 제인, 내 말 잘 들어요. 안 그러면 정말 화낼 테니까. 그의 목소리와 손이 떨렸다. 그의 커다란 콧구멍은 더 넓어졌고 눈은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 아내는 살아있어요.
오늘 아침 당신 스스로 시인하셨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과 함께 산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당신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기신다면 그건 괴설에 불과해요. 거짓말이죠. 제인, 나는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소.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오. 침착하고 냉철한 사람이 못 되지. 나를 가엾게 여기고 또 당신 자신도 불쌍히 여긴다면 내 맥박을 짚어보시오. 얼마나 뛰는지 직접 확인하란 말이오. 조심하라는 뜻이오. 그가 소매를 걷고 팔을 내밀었다. 그의 볼과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점점 낯빛이 되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 즉 그에게 대항해 잔인하게도 그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었다. 나는 인간이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을 했다. 인간보다 높은 존재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느님 도와주소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돌연 로체스터 씨가 소리쳤다. 난 바보 천치야. 아내가 없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 여자의 성격, 지옥 같은 결혼, 그 모든 사정을 당신이 전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전부 알게 된다면 분명히 내 의견에 동의할 거요. 제인, 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어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보고 당신이 내 곁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소. 네, 원하신다면 몇 시간이라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요, 제인. 내가 이 집에 장남이 아니라 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소? 혹시 알고 있소? 페어팩스 부인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내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말도 들었소. 뭐 그저 그런 정도로요. 그래, 선치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한데 묶어두고 싶어 했소. 나한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지. 그래서 선치는 재산을 형 롤런드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소.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 중 하나를 가난뱅이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지. 그래서 나를 부잣집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했지. 아버지는 곧바로 내 배우자를 찾아냈소.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의자 상인인 메이슨 씨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소.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해 봤지. 그래서 메이슨 씨 슬하에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요. 그리고 메이슨 씨가 3만 파운드의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사실도 본인에게 직접 들어 알게 됐지. 그것으로 충분했소.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미 아버지가 나 대신 청혼을 넣은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 자메이카로 가게 되었소. 아버지는 신부의 재산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스페니시 타운의 자랑일 만큼 메이슨 양의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더군. 그건 사실이었소. 블렌치 잉글램과 같은 유의 미인으로 키가 크고 거무스름한 피부에 몸매가 좋았소.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 출신인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지. 그들은 그녀를 화려하게 치장해 내가 참석하는 수많은 파티에 내보냈소. 나는 그녀와 단둘이 만난 일도 거의 없고 그녀와 따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도 없었소. 그녀는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애교를 부리며 매력과 재능을 뽐냈소. 주변의 남자들은 그녀를 애찬하고 나를 부러워했소. 나는 매우 되었고 내 모든 감각이 그녀에게 빠졌소. 아직 철이 덜 들었고 경험이 없던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소. 아무리 못생긴 남자라도 사교계의 어리석은 경쟁, 젊은 혈기의 욕정,
경솔함과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법이요. 그녀의 친척들은 나를 격려하고 경쟁자들은 나를 자극했으며 그녀는 나를 유혹했소. 그러다가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만 결혼하고 말았어. 아, 그때만 생각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자신에 대한 경멸이 고통스럽게 나를 지배하지. 나는 전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또 존경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도 전혀 모르고 결혼했던 거요. 나는 그녀가 좋은 성품을 단 한 가지라도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마음씨가 너그럽고 태도가 겸손하거나 정이 깊다거나 진솔하다거나 세련된 면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나는 그녀와 결혼했단 말이요. 어쩜 그리도 미련하고 우둔하고 천박하고 두더지처럼 눈이 어두워 바보 멍청이가 있을까? 어쩌면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었을 거요. 만일 내가, 아니, 당신 앞이니 말을 삼가야지. 나는 신부의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소. 신부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소. 알고 보니 남동생도 있었는데 벙어리의 끔찍한 백지였소. 당신도 본 적 있는 그녀의 오빠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거요. 나는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모두 진저리가 나지만 그 오빠만은 미워할 수 없소. 왜냐하면 그는 참담한 삶을 사는 누이 동생을 늘 사랑으로 대했고 또 한때는 강아지처럼 나를 따랐던 것을 보면 저 연약한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애정이 있는 것 같거든. 내 아버지와 형 놀런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3만 파운드라는 돈에 눈이 멀어 내 의견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 작당에 나를 얽어 넣었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너무나 끔찍했어. 그러나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아내를 비난하지는 않았소. 아내의 성격이 나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녀의 취미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하며 천박하고 품이 없고 속이 좁고 무엇보다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더 넓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또 내가 단 하룻밤도 아니 한 시간도 그녀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끊임없이 부리고 허무맹랑하고 잔인한 명령을 마구 짓거려대는 그녀를 받아줄 하인이 있을 수 없으니 평안하고 안정되게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도 나는 감정을 자제했소. 비난을 삼가고 충고도 짧게 했소. 후회와 증오를 남몰래 삼키려고 노력했소. 극심한 염증과 반감도 억누르려고 무던히 애썼소. 제인, 이런 진절이 나는 일들을 시시콜콜 얘기해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꼭 해야 할 얘기만 하겠소. 나는 저 위에 있는 여자와 4년을 살았소. 그동안 그녀는 나를 몹시 괴롭혔소. 그녀의 성격은 놀라운 속도로 무르익고 발달했지. 악한 성질이 재빨리 싹을 틔워 강한 기세로 번성했소. 잔인하게 다루지 않으면 억누를 재간이 없을 정도로 말이요. 하지만 나는 잔인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소. 너무나 낮은 지능의 거인 같은 성질,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화를 당했는지. 정신병자 어머니의 친딸 버사 베이스는 술주정뱅이에다 부정한 아내에게 발이 묶인 남자가 겪는 온갖 소름 끼치고 수치스러운 고통 속으로 나를 끌고 다녔소. 그동안 내 형이 사망했고 결혼 4년 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소.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었지. 그러나 말할 수 없이 불행했소. 결혼을 통해 살아생전 처음 보는 어이없고 야비하고 불순하고 타락한 여자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거요.
나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소. 의사들이 내 아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무절제한 성질이 발광의 씨앗을 일찍 싹 틔웠던 거요. 죄임, 듣고 싶지 않나 보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다음에 듣겠소? 아니요. 지금 다 듣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동정해요. 제인,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되려 화가 나지. 그 말을 한 사람의 입에 도로 쳐넣고 싶을 정도로 말이요. 남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이기적인 인간들 말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견뎌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멸 어린 동정을 보내고 남의 불행한 사정을 듣고 자기 중심적인 연민을 느끼는 건 말이요. 그러나 당신의 동정은 다르지. 제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얼굴에 넘치는 감정, 즉 당신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당신의 손이 내 손 안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사랑이요. 당신의 동정은 순환의 고통을 겪는 사랑의 어머니요. 당신의 고통은 신성한 사랑을 낳으려는 진통, 바로 그것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소. 사랑을 자유롭게 낳으시오. 내 팔이 그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이 미쳤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절망의 벼랑 끝에 이르렀소. 나와 시면 사이에 놓인 것은 이제 자존심의 찌꺼기뿐이었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더러운 불명예를 뒤집어 쓴 꼴이었지만 내 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로 결심했소. 끝까지 그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녀의 정신적 결함과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그러나 사회는 내 인격과 이름을 그녀와 연결시켰소. 나는 매일같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소. 그녀가 내쉰 숨이 내가 숨쉰 공기와 공기에 섞였소. 게다가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었지. 그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진절이 나게 하지. 더구나 그녀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없고 보다 나은 아내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리고 그녀는 나보다 5살이나 많고 그녀의 형제와 부친은 그녀의 나이조차 속였소. 정신적인 장애도 있었으나 건강한 체질이어서 나 못지않게 오래 살 것 같았어. 그 결과 나는 26살에 이미 절망에 빠지고 말았소.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의 비명 소리에 잠이 깼소. 의사가 그녀의 정신 이상을 진단한 후 그녀는 감금되었소. 그날 밤은 서인도 제도 투기에 찌는 듯 무더운 밤이었소. 폭풍이 불기 전에 흔히 그랬지.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소. 마치 유황 증기 같은 공기에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았소. 모기들이 음산하게 앵앵거리며 방 안으로 날아들었소. 방까지 들어오는 파도 소리가 지진처럼 우르르 울렸고 시커먼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소. 끝.